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엔 검찰 수사의 억울함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인이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은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지만 예기치 못한 악재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죽음의 정치를 그만두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보이는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발사 훈련에 참관한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며 올해 1월 경상 수지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적자 폭인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 수지가 1년 만에 90억 달러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무거운 말이죠. MBN이 어제 저녁 최초 보도해드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조문한 당사자이기도 한데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돼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이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5번째 사망이죠. 이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 수사 당한 게 내 잘못이냐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유족들의 감정을 건드린 걸까요? 이 대표는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 앞에만 갔을 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던 64살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귀가한 아내가 숨진 전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신고해서 왔다 그렇게 말해요.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전 씨의 집에선 전 씨가 직접 작성한 노트 6쪽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등을 지낸 이른바 이재명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댄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 때 도지사를 대신해 조문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이 숨진 사례는 5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동의하면 전 씨의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부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씨는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기엔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했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표현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숨진 전 씨는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첫 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심경을, 나머지 5장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먼저 이 대표에게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전 씨를 지목한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수사로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포함됐습니다. 유족이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아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언론 등에 자신이 거론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들은 과거 업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은 유서의 글씨가 평소 전 씨의 필체와 같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전모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아는 그야말로 공무원의 표상이라는 말을 듣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선 이후 전 씨를 포함해 이 대표와 관련된 인물 5명이 유명을 달리했죠. 도대체 이들은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채 발견된 전모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첫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했습니다. 전 씨는 애초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었지만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명예퇴직을 하고 경기도에 입성했습니다. 전 씨를 기억하는 경기도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강직한 성품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 세상을 떠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일 뒤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도 사무실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 1월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가 모텔에서 숨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이재명 탓이 아니라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탓이라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 수사당하는 게 내 잘못이냐고 성토했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메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취재진의 유서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여 만에 민생 경청 투어를 재개하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거운 분위기 속 시작된 아침 회의에서 10분 가까이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측근들의 연이은 죽음을 의식한 듯 검찰의 도넘은 압박 수사가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고인을 자신이 만났던 공직자 가운데 가장 청렴하고 유능하고 성실했다고 소개하며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인의 유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억울한 죽음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 대표는 내일 예고했던 대로 강제징용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대여 공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자신의 전 비서실장 사망 소식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에 찾아진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대표는 조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기종 기자, 이 대표가 오후 민생 일정도 다 취소하고 갔다는데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수원에 있는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오전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애초 공지한 오후 1시보다 10여 분 일찍 이곳 성남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곳 장례식장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대표는 의료원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2시 반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3시 반쯤엔 박찬대 최고위원이 빈소로 들어가 유가족을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황망하게 가셨으니 유족들의 상심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빈소 분위기도 좋지 않겠습니다.
네, 내일이 발인인 것을 고려하면 조문객이 많진 않았습니다. 대신 고인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제3자 뇌물죄 등의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유족들이 빈소 취재는 불허해 내부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찰이 고인의 부검을 검찰에 요청하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장례 절차 지연의 한 가지 요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계속 조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그건 저기 경찰서에 맡아보세요. 경찰에서 늦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명확하게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경찰의 부검영장에 대해 기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시신 검시를 마쳤고 유족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검찰 때문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검찰은 전 씨는 지난해 딱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게 전부이고 이마저도 모두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다며 강압 수사론을 일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남 탓 그만해라.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우선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검찰 수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전 비서실장 전 씨를 지난해 말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작년 12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게 한 번뿐이고 별도로 부른 적도 온 적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당시 조사는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됐으며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성남FC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명시됐고 이름이 모두 23차례 등장합니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4년 정진상 전 실장이 네이버 관계자에게 후원금 60억 원을 요구할 때 동행했습니다. 또 네이버의 성남FC 구단을 희망살림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씨는 지난 1월 말 재판에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자격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모친상에 조문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예기치 못한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단은 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 수사를 규탄했지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유서 내용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도 또 다른 악재가 될 게 분명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 라고 한 내용을 소환하며 이젠 이 대표가 8년 전 자신의 물음에 답을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는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사냥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에서 빚어진 참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유서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된 것 자체가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가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탄압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지만 결국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연말 질서 있는 퇴진설까지 나오자 친명계에선 소설이라고 반박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주변인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살당했다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올라갈 판이라며 이 대표를 맹공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죽음의 정치를 그만하라며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한 가운데 당분간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정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사망 사건을 MBN이 단독 보도한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윤기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우선 전 씨는 정확히 어떻게 발견이 됐던 겁니까? 네, 우선 숨진 전모 씨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로 전 씨의 아내입니다. 네. 이게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전 씨의 아내가 집 현관문을 열려고 했더니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았는데요. 네. 전 씨의 아내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로 뜯어 들어가 봤더니 작은 방에 전 씨가 숨져 있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네. 이때가 오후 7시 30분쯤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어젯밤 9시가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 이땐 관할 경찰서장까지 그 현장으로 와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은 어제 오후 7시 30분이지만 언제 전 씨가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 씨가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필 썼다고 하던데 네. 특히 이재명 대표 여기 언급이 되잖아요. 네. 이 내용을 두고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먼저 경찰에선 유족의 반발로 공식적으로 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번 사건의 주변 인물과 경찰 등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노트 6쪽 분량의 유서입니다. 첫 장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이라고 알려진 만큼 고인이 이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나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대표를 비난하는 뜻으로 쓴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힘든 정치를 짊어지지 말라는 의미인지 네. 유서 전문을 보지 않고는 정확한 맥락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 씨가 조사를 받은 게 작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검찰은 그 이후로 부를 예정도 없었다, 계획도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제 3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 쌍방울 의혹 수사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이 전 씨가 대신 조문을 갔다라는 이 점이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씨의 유서에는 이 밖에도 일만 열심히 했을 뿐 나는 권한도 없는데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다. 네, 유족 측에서 그런데 절대 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유서 내용을 둘러싼 해석 논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윤기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낮은 고도로 짧게 동시에 쐈기 때문에 한국에는 더 위협적인 근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됐죠. 그런데 우리 군은 처음에 탄도미사일이 한 발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탐지도 못하면서 요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믿고 싶네요.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6발이 동시에 화염을 뿜고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미사일 발사 현장 참관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압도적 대응, 제압 가능한 강력한 능력을 유지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로 밝혔다가 이후 동시다발 발사로 발표 내용을 바꿨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기존보다 낮은 고도로 짧게 동시에 발사했다며 근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라 분석이 오래 걸린 배경을 밝혔습니다. 짧은 사거리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 군의 그 탐지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군은 한미 탐지자산 전력 보완을 위해 이번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사거리와 구도, 재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도발을 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방력,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에 대해선 한미 간 확장 억제로 대응하겠다고 했죠. 때문에 향후 일본, 미국 순방에서 나올 안보 협력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에도 올라탔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임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라고 규정하며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운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한 확장 억제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연달아 찾아 재차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선 해상 기반 삼축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도산안창호함에선 직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개방 시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장기간 바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승조원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만큼 다음 주 일본, 다음 달 미국 방문을 통해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소식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 보니까 북한이 동시에 6발을 쐈다는데 첫 번째 속보가 전해졌을 때는 분명히 한 발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듣자니 공지를 2번 번복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대부터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는데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7시 45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첫 번째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공지는 없을 거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요. 오후 10시 5분 북한이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엔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 이 문구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설명 나왔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공지 전후로 합참에서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 합참 관계자는 징후는 포착을 했는데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쪽으로 쏘는 것과 중국이 있는 서쪽으로 쏘는 것에 탐지의 차이가 있다며 기술적인 이유에 따른 물리적 한계를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 북한 도발을 초기에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군은 이번과 같은 도발에도 요격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몇 발 쐈는지도 모르는데 다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예전하고 미사일이 많이 달랐나요? 네, 북한이 최근에 도발을 할 때 자주 썼던 미사일의 종류 기억나시나요? 뭐 SLB 뭐 이런 거 말입니까? 네, SRBM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좀 달랐습니다. 네. 신형 전술 유도탄인 근거리 탄도미사일 즉 CRBM이었는데요. 국방 백서에 새로 추가가 된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300에서 1000km인 SRBM보다 짧은 300km 미만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서 그만큼 대응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 소형 핵탄두까지 탑재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네. 이번 도발은 확실히 뭐 한국의 위협을 주려고 한 게 분명합니다. 발사 장소도 식발이 어렵게 하려고 애썼다는 말이 있던데 호수에서 쐈다고요?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호수 위에서 발사한 건 아니고요. 네. 평양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호수 태성호 일대입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반도처럼 튀어나온 지점까지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가져가서 발사한 걸 알 수 네.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저수지 수중 발사대에서 SRBM을 쐈을 때와 유사합니다. 네. 물속에서 발사된 것처럼 보여서 발사 원점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보이는데요. 실제로 합참이 분석에 진땀을 빼면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다가 고체 연료까지 쓰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식별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번에 도발 전 징후였을까요? 북한이 해안포 관문까지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일부 포문을 연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현재 북한이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 징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제 미사일 도발과 연계하긴 좀 어렵습니다. 환기 등의 차원에서 포문을 여는 일도 있기 때문인데요. 군 당국은 여러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또 다시 시작되죠. 북한의 상황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는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정의 공조가 시작됐다는 시선도 있지만 김기현 새 당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정리하는 것도 당대표의 일이니까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오늘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원팀으로서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은 털고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합을 통한 당의 총선 압승을 위한 진군에 함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현안 보고도 있었습니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전국 49곳의 노후화된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될 당직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의 살림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사무부총장에는 박성민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이만희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친윤계 일색이라는 뒷말도 나오면서 계파 간 갈등을 정리해야 하는 김기현 대표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올해 첫 달 수출도 사상 최악.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흑자였던 경상수지는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적자 폭으로 급락했고 반도체와 철강 제품 수출도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67억 6천만 달러 급감했습니다. 오늘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지난해 1월 15억 4천만 달러 흑자였던 상품 수지는 1년 만에 90억 달러나 감소하면서 74억 6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제품,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으로의 수출도 위축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사이클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반기에도 메모리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졌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월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강제 징수돼 온 KBS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바꿔보자며 온라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치지 말고 따로 내도록 하자는 건데 이럴 경우 납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매우 심각한 재정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길들이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납부하는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취지를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추천과 비추천, 댓글 등의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미 하루 만에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찬반, 개선안 등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한 뒤 정책 권고안 형태로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입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현재 99.9%의 납부율은 통합징수 이전인 52.6%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KBS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뭔지 모르거나 대통령 말 잘 듣는 KBS 국영화, 땡윤 뉴스를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KBS는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가 급하게 비행을 연기하고 승객 전부와 수화물을 몽땅 다시 꺼내 보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내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621편. 이륙 직전 한 승객이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실탄 2발을 발견했습니다. 권총에 쓰이는 9mm 탄환이었습니다.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고 218명의 승객과 수화물을 모두 보안 검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 대테러팀과 군 폭발물 처리반 EOD까지 투입됐는데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결국 4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1시 29분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어젯밤 10시 20분쯤 베트남 다낭에서 들어왔는데 경찰은 실탄 유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발견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국 과정에서 확인이 안 돼서 반입이 됐을 수도 있고요.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위해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350건으로 이 중 786건은 실탄류였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저녁 시간 서울 도심에 있는 카페 건물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 직원과 인근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카페 옆 철거 공사가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지난해 카페 건물주가 구청에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MBN이 당시 붕괴 장면에 담긴 CCTV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카페 옆 소나무에 철근과 벽돌이 희뿌연 연기를 내며 와르르 쏟아집니다. 잠시 후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도로 위까지 뒤덮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 용산의 한 카페에서 옹벽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1층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1명과 5층 주민 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나가라 이런 거 같아요. 할 수는 있어도 불안하니까. 구청 측이 오늘 현장 조사를 나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형태적인 부분에서 근원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축 하기 위한 해체 공사로 인한 진동 충격도 이제 누적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으켰고. 하지만 해당 건물 관계자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5월 건물 관계자는 용산구청에 철거 예정 건물과 인접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은 철거된 옆 건물의 영향을 받아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일단 사고 현장 옆 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최은미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평양냉면이 너무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기억하시죠? 거기서 그 무엇 못지않게 주목받았던 게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에 감탄을 쏟아내던 유명인들. 맛있어. 나 두드러 먹을 것 같아. 이 모습을 보고 서울에선 평양냉면 붐이 일었죠. 저 끝없이 이어지는 줄 보이시나요? 당시 평양냉면 가격은 10,000원 선. 그때도 냉면 한 그릇이 무슨 10,000원이나 하느냐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냐고요? 기본이 15,000원이고 16,000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5년 전 10,000원이었으니 1년에 1,000원씩 오른 셈인데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평양냉면집. 이달부터 13,000원이던 평양냉면 가격을 15,000원으로 2,000원 올렸습니다. 15,000원이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주 안 사 먹으니까요. 다 오르잖아요. 과자값도 올랐잖아요. 점심시간에 15,000원은 사실 부담스럽지. 어쩌다 한번 먹는 거지. 다른 냉면집도 가봤습니다. 여긴 1,000원 더 비싼 16,000원. 그래도 오픈 시간 전부터 대기표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엄청 세긴 하죠. 맛있다, 또 유명하다 하니까 한번 먹어보는 건데 너무 비싸긴 하죠. 비싸죠. 비싸지만 맛있으니까 갖고 먹는 거지 뭐. 16,000원이라고 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식당들은 더 버틸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라고. 근데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올린 건데. 그래서 원가를 따져봤습니다. 냉면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한우로 우려낸 육수. 육수의 핵심은 고기 기름에서 우러나오는 육향인데 긴 유통 과정상 수입산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 알만한 식당들은 대부분 한우를 쓴다고 합니다. 한우를 썼을 때 3,000원, 200원쯤 나오면 예를 들면 메밀을 썼을 때는 한 800원, 반찬이 200원 정도 나옵니다. 70% 이상이 80% 정도가 곡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곡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볼까요? 육수 3,200원에 메밀 800원, 고명과 반찬 200원까지 대략 원가만 4,200원가량 나오는 셈인데요. 여기에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추가하면 지금 가격이 과한 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항변입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서 너무 자주 많이 올린 것 아니냐는 건데요. 두 사람이 냉면 2그릇에 제육 한 접시 그리고 소주 한 병 마시면 6만 원을 훌쩍 넘으니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 하긴 어려워졌죠.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 그렇게 치부하고 외면하기엔 20대부터 7,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평양냉면. 이런 속도라면 2만 원 넘었다고 기사 쓸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죠. 기존 남부지방에 국한되던 가뭄도 점점 북상해서 이젠 충청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곳곳에 댐이 말라가면서 식수도, 농사도 다 걱정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 물속에 있던 댐 가장자리 콘크리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지 않자 보령댐의 저수율은 30%까지 낮아졌고 가뭄 관심 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국댐 34곳 중 가뭄 관리댐은 이곳 보령댐을 포함해 총 9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남부지방이었는데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 심한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 1년간 강수량이 평년의 66%에 불과해 50년 만에 최악입니다. 식수도 식수지만 농사도 걱정입니다. 마늘밭의 흙은 만지면 갈라질 정도로 건조하고 비료 알갱이는 물이 없어 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은 다가오는데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지금 5년 지나고 6년째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뭄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금 농작물들이 좀 제대로 못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는 일요일 전국적인 비 소식이 예보돼 있지만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오늘 낮에 꽤 더웠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2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 주 초엔 영하권에 꽃샘추위가 또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선한 아침과 달리 한낮은 초여름입니다. 반팔에 반바지까지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잠깐의 바깥 활동에도 금세 땀이 납니다. 지금 경복궁에서 내려오는데 좀 속에는 거의 젖었다고 봐야죠. 도심 상점들도 꽁꽁 닫아뒀던 유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충북 오창이 25.8도, 전남 곡성이 25.5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22도를 넘었습니다. 이맘때 서울 평년 기온이 9도인 걸 감안하면 그보다 10도 이상 높은 겁니다. 일부 남부 지역은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갑자기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달리 하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이번 주말을 절정으로 차차 수그러들겠습니다. 12일 강수가 내리면서 전날에 비해 낮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겠고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요. 출연자 까다롭게 고르기로 유명한 뉴스7에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낸 불타는 트롯맨에서 영예 1등을 차지해 상금 6억 3천만 원을 손에 쥔 손태진 씨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승 직후 눈물을 흘리셨죠? 우승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우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문자 투표에 달려 있다 보니까 네.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뭔가 너무 긴장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패자부활전이라고 할까요?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던 게 몇 번 네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또 이제 그게 때로는 이제 와주신 청중분들의 이제 투표 혹은 이제 대표단 분들께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셔서 다시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죠. 근데 그걸 두고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거는 누구 손자 조카라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건 있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조금 합격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 과정에서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매 무대가 사실 저에겐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트롯5라는 그 팀에 속해서 이제 디너쇼 당시에 제가 최강자전을 대표를 해서 나왔거든요. 그때 불렀던 타인이라는 그 무대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료들을 대표해서 하는 무대인 만큼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간절함을 이렇게 봐주시고 저희가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해서 우리 모두가 준결승에 올라갔을 때 더 그래서 감격스러웠다. 감격도 있고 네. 또 쾌감도 있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심수봉 이모 할머니와 함께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노래를 부를 때 특히 더 긴장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감히 선생님의 노래를 불러도 될까? 선생님이란 말이 어색해요. 원래 이모 할머니 아니에요? 방송에서는 항상 조모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나 제가 준비했던 무대가 백만송이 장미였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워낙 담백하기도 하고 그저 이렇게
가사만 전달하듯이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출신 성악가에서 크로스오버 가수로 또 트로트 가수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외국 생활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또 외국어도 뭐 5개 국어 정도 하신다고. 뭐 제가 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2 외국어를 또 뭐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했고 거기 싱가포르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국가 언어 자체가 워낙 많아서 영어랑 중국어는 그냥 잘하면서 그냥 배우고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영어, 네.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그럼 앞으로 K-트롯을 전파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돼야지 더 뿌듯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 좋게 보였던 게 다른 참가자들의 화음 연습을 도와주고 이렇게 돈독한 모습들이 좋았거든요. 네네. 참가자들 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팀 미션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사중창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화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조금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무대 이후에 그 다음 또 팀 미션이 있었을 때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와서 화음 장인 손태진 이러면서 좀 도움 좀 달라고 이러면서 보람 있었던. 네, 감사한 얘기였죠. 그리고 그 서울대에서 성악을 하셨잖아요. 네네. 성악을 한 게 이 트롯에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았나요? 사실 성악 전공을 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트로트도 시작도 성악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색깔을 이 손태진 표 트로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점에 좀 중심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손태진만의 트롯이 완성됐다. 금액, 상금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6억 3천 좀 안 되는. 2,900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거 어디 됐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갈라 콘서트를 끝으로 녹화가 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결승도 3일도 안 지났는데 정말 어떤 생각도 아직 뭐 실감이 나지도 않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조차 하지도 못했고 바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오게 돼서 그냥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조금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저는 제 1대 불타는 트롯맨 이 왕관의 무게가 이것을 어떻게 또 견뎌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실감이 안 나는 건 나중에 통장 잔액을 보면은 딱 실감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의 사상 처음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명실상부 최고 지도자임을 대내외에 각인시켰지만 시진핑계 의원 몇몇이 앞서 박수를 치면 나머지가 어리둥절 따라쳤으며 이미 당대회에서 권력을 공고한 상태라 크게 달라질 건 없었죠. 어쨌든 시 주석은 앞으로 5년을 더 연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리의 국회격으로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의 3차 전체 회의. 상징적이지만 국가원수 의미를 갖는 국가주석 선거 결과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3년임을 결정지은 지난해 당대회의 복사판이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전인대 대표 2,95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시 주석은 임기 5년인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为建设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 당과 국가, 군 모두를 장악한 시 주석은 스스로 2018년 국가주석 3년임 제한 개정의 첫 수혜자가 된 겁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첫 3연임 사례이기도 합니다. 종신 집권도 가능한 권력을 확보했지만
미중 사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그간 중국군의 현대화를 강조해 왔는데 때마침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목적을 포함해 내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1,111조 원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대만 해협 긴장과 반도체 갈등 고조는 시진핑 3기의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AFP는 중국 경제의 둔화세가 향후 5년 임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As someone who mops their house every single day, from my heart. 미국 유명 홈쇼핑 채널 CEO인 조이 망가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레스토랑 청소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싱글맘의 성공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냅니다. 조이 망가노는 우연히 깨진 유리잔을 치우며 얻은 아이디어로 손을 대지 않고 깨끗하게 짤 수 있는 대걸레를 발명해 홈쇼핑 사상 최고 판매를 달성, 여성 최고 경영자로 우뚝 서죠. 한국은 유리 천장이 아니라 시멘트 천장이다. 난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 국제통화기금 IMF 사상 첫 여성 총재였던 크리스틴 리가르드가 2017년 이화여대를 찾았다가 들은 말입니다. 그는 학생들과 간담회 이후 여성 차별은 저출산,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의 고리라며 이것이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기업 임원과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 중고, 교장 등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16.3%로 35위였거든요. 또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29개국 중 29위로 무려 11년째 꼴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금도 삼성전자만 봐도 임원 1,153명 중 여성은 달랑 6.2%.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의 여성 임원은 절반이 넘고 메타와 애플도 20에서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성공하려면 요구사항과 권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나쁜 여자가 돼야 하고 그 첫걸음은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독 성공한 남자보다 성공한 여자가 독하다는 평을 듣는 건 어쩌면 그래서 더 미움을 받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남성과 똑같은 대접, 대우를 받는다면 더 독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남녀 모두 합심해 나라를,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그 절반인 남성의 힘만으로 사회를 이끈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남녀 차별이 심한,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적은 국가들이 선진국이 못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여성 성공한 여자는 독하다는데 였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신빙속 여제 김민선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2월 MVP로 선정됐습니다. 올 시즌 6차례의 월드컵에서 500m 종목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휩쓴 김민선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세계 1등의 자리를 방어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올림픽 메달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봄 햇살이 쏟아지면서 마치 5월 중순처럼 따뜻했습니다. 서울이 22.2도, 전남 구례는 25.6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서울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나들이 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단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오늘과 비교한다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공기는 탁합니다. 내일 중서부와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제주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오늘 충북과 전남 등지에는 건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 세우셨다면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춘천 3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9도, 창원과 대구 8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이후 차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